작가님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최근에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을 출간하셨던데 네. 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고요.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완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직업이 몇 개냐고 묻습니다.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2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직 경찰 공무원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되어 있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활발하게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작가라는 호칭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는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와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조금씩 썼는데요. 뭐 어떤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께서 일기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그 숙제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랄까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일기를 한 20년을 쓰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일기장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글을 쓸 생각은 사실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만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40대 한 중반쯤을 지나니까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돌아볼 시간이 있었고요. 또 책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 물론 뭐 많은 지식을 갖지는 않았지만은 책으로 좀 편집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뭐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글 쓰는 솜씨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예. 술술술술 잘 읽어지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또 책을 소개해드렸더니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네, 아주 정의로운 책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에 흔히들 우리가 쓰고 있는 게요. 정의와 그다음에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뭐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정의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정의라는 것은 뭐 고대 철학자들부터 사실은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뒀지만은 우리가 느낄 때 정의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철학적, 담론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사실 정의가 상실됐고 또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우리 주변에도 정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한번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가 사실 일상 속에 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실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정의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다 정의였구나. 우리가 교통신호 지키는 네,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재 현직에 있다 보니까 업무를 또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자체가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소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업무와 집필의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많은 그 힘이 들었었고요. 사실 업무 이외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집필에 몰두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을 쓴다는 것은 대단한 많은 지식이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지식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한계점들이 조금씩 사실은 노출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노력으로서 극복도 했었고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메꿔나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네, 공직 생활 하시면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또 책까지 이렇게 쓰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많이 힘들지는 네,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참 네, 다행입니다. 잘 버티시고 멋진 책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출간 후에 우리 작가님의 삶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사실은 이제 정의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책 속에도 물론 녹아내 있지만은 세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거 사소한 이런 습관들이 결국은 우리 정의를 서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변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은 99.9% 순도 100%의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집필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약간 틀에 갇혀 있는 느낌이요. 나는 정말로 길 가다가 침을 뱉어서도 안 되고 절대 교통법규는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감을 더욱더 이렇게 좀 준법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실은 집필 후에 많은 분들이 가끔씩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물론 뭐 아직은 낯설지만은 어떤 분들이 책을 읽으시고 알아차림했을 때는 좀 뿌듯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스타가 되신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책을 사서 들고 직접 찾아뵙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인해주세요. 이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인 연습 많이 해두셨나요? 예, 사인 연습 아직은 좀 어설픕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상 경력이 있으시던데 어떤 상인지 소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017년도는 사실은 참 운이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1회 청년교육 강의 경연대회에서요 대상을 와, 대상을 받았고요. 네, 네. 또 그다음에 같은 해에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인사혁신 우수 사례에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상이 결국은 제가 책을 집필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짝짝짝짝. 네. 활발한 강의 경력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청탁금지법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행동강령과 공직윤리법, 그다음에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그러니까 청렴성을 높이고 도덕성을 높이는 쪽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멀리는 그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그리고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에 활발하게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와, 전국구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공직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생활 경력이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네, 26년째입니다. 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공직생활과 강의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어려움은 또 없으신가요? 네, 물론 있죠. 왜냐하면은 저의 본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직자다 보니까요. 또 공익을 우선시하고 그 업무를 등한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를 등한시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무책임한 이게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에서요.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강의는 강의대로 또 요청받은 기관에 맞게끔 철저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한정된 24시간 안에서 업무와 그다음에 강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심적 부담도 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강의 또 제가 좋아서 하는 직장 생활이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지십니다. 강의라는 강사로서요 활동할 때 더 매력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찰관으로서 또 제복을 입었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목을 정의는 왜 내 편이 아닌가라고 정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내 편, 네 편 하면은 어떤 이분적인 그 어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이분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참 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가 현재 경제성장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봅니다. 그렇지만은 정의롭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지상을 통해서요 우리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는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로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까 같이 공동체 사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의롭게 좀 살자는 측면에서 왜 내 편이 아닌가라는 제목을 정했었고요. 어찌 보면 이 사회에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이게 TV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신 누명을 쓰고 네, 이렇게 교도소에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때로는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 네, 정의는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네, 저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때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 차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불이익을 네, 당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그렇게 네. 억울할 때는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간 거야 하고 저도 정의를 탓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을 봤더니 1, 2, 3부로 나눠서 목차를 구성하셨더라고요. 1부는 소소하지만 위대한 정의, 네. 2부는 나를 바꾸는 소소한 정의, 네. 3부는 사회를 바꾸는 소소한 정의, 4부는 소소한 정의가 주는 큰 행복, 이렇게 큰 틀로 잡으셨던데 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눠보면 네.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소소하지만 위대한 정의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그 정의의 미래란 꼭지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됐었는데요. 저는 그 두 아이의 아빠고요. 사실은 저도 뭐 애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성공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사실은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도 일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운데요.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보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성공해라. 어떻게, 왜?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니 정해놓고 성공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성공주의라든가 또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목표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목적 자체가 혹시 수단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에서 의사하면은 사실은 사회적 위치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요. 뭐 경제력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 의사가 돼야 된다. 왜?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여유로우니까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환자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의식이 명확했을 때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영국 산악인 메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ltitude보다는 attitude. 그러니까 목표가 상당히, 그러니까 태도가 훨씬 목적보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도를 올바르게 갖는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롭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반듯한 인성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저도 큰아이를 낳았을 때는 철없는 엄마, 아이 처음 키우는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가 3살일 때 저도 3살짜리 엄마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저는 와, 멋진 조종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종사로 키우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고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철이 들면서 아이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꼭 성공해라가 아니라 너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멘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트리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데 트리아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리아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상황과 선택사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사실은 늘상 고민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상당히 갈등하죠. 뭘 드실까요? 그럼 아무거나. 선택에 상당히 기로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 현직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신고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바닷가에 사람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익수자가 1명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은 레스큐 튜브를 가지고, 구조 튜브를 가지고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요,
두 사람이 무리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아들이었는데요. 아이는 아빠한테 구조 튜브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빠는 아이한테 구조 튜브를 던져주라고 경찰관한테 요청을 합니다.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아이 먼저 구했고 아버지는 만약에 익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또 반대로 아빠를 구하고 아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매뉴얼상으로 보면은 아이라든가 노약자를 먼저 구하기는 돼 있습니다만은 경찰관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결국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레스큐 튜브는 아빠한테 던져주고 경찰관은 맨몸으로 물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올바른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다음에 적법이냐 합법이냐 윤리냐 도덕이냐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헷갈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일반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게 가장 올바른 어떤 판단이 아닐까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물론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의 가치관을 갖다 보면은 더러는 아집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위험성만 본인 스스로가 체킹을 잘 한다면은 어떤 그 선택과 결정사에서 빠졌을 때 가장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꼭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가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네. 우연히 잘못된 사고로 친구를 죽이게 되었어.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거를 숨겨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내가 만약에 증인이 없다면 나를 숨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증인이 없어도 너가 적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네. 생각을 한 건 상대방 죽은 아이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막상 또 그게 현실로 온다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정말 내 아들이 교도소에 가서 정말 그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할 네.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가 숨겨주고 네.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이 구조대원들도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루소와 필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40년 전의 기억을 소환해서 참 부끄러운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고백을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통해서 아빠의 4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상황들을 조금 알게 됐었는데요. 루소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백작이 집에서 이제 일종의 알바를 뛰게 되는데 순간적인 이기심에 목걸이를 훔치게 되죠. 결국은 주인한테 발가게 되는데 루소는 본인이 훔친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하녀가 그러니까 훔쳤다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건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40년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쯤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마을에 가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달라 소리를 못했던 네. 거죠. 사실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용돈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습니다. 가끔씩 친척들이 와서 쥐어주는 푼돈 정도가 용돈이었는데요. 사실은 그날은 딱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돈을 좀 달라고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들로 나가서 농사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늘상 이 푼돈이 있을 때는 찬장이라는 그릇에다가 잔돈을 놔뒀었거든요. 그게 눈에 포착이 된 겁니다. 결국은 제가 그 돈을 손을 대게 되는데요. 30분 후에 저 손에는 뽀빠이 2봉지가 들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흐른 뒤에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실은 다른 어머니가 모르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장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양심적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아마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늘상 이렇게 나의 양심을 갖다가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어,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부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5주간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눈그림과 꽃그림이 있는 두 개의 무인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과연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인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만 눈그림을 그려놨던 무인 자판기에서 매출이 3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그림 하나 그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양심이 흔들렸다는 거죠. 결국은 양심 있게 무인 자판기에 돈을 넣었다는 겁니다. 요 근래 보면은 CCTV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뭐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준법 정신이 높아가지고 치안이 안전할 것인가라는 것은 한 번쯤 또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양심이 기계적인 것에 우리가 흔히들 매몰되어 있고 기계적인 것에 경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가지고 있던 본래의 양심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루소와 그 다음에 저의 40년 전에 잠깐 뽀빠이 두 봉지를 훔쳤던 것을 소환해서 꼭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재밌게 읽었고요. 네, 루소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루소가 나쁜 짓을 한 번 했었구나. 물론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하죠. 네. 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 루소도 남의 물건을 훔쳤구나 하는 걸 저는 처음 알았고요. 또 이런 것 같아요. 루소처럼 누군가한테 누명을 씌우면 그 네. 누명을 받았던 그 하녀가 생각하기를 정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때로는 어렸을 때 정말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맨날 가게 앞에서 저도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엄마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한 적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는 거짓말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네.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근데 알면서도 우리 엄마들이 속아줬다는 거죠. 네. 아마 우리 작가님 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른 척 해줬을 것 같아요. 네. 뽀빠이 아마 두 봉지. 제가 봐도 그러지 않을까. 네네네. 아, 참 재밌는 옛 추억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타심은 다 좋다라는 또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나가셨던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배타심보다 이타심은 훨씬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심이 과연 다 좋은 걸까? 합리화가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책 속에서 해봤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기심은 나쁜 행위다는 것은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타심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베푸는 그런 행위들은 선행이다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철저히 보면은 이타심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포장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이 다 된 가는 이제 과장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퇴직이 다 되다 보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청첩장을 이게 결혼하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알려야 되는데 사실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들한테는 청탁금지법상으로 보면은 경조사 통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김주임이 결국은 결제 과정에서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용하니 뭐 옆에 있는 옆집 앞집 김 사장, 김 회장 그분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찌 보면은 선행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김주임이.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는 철저하게 이기심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김주임은 승진해야 되고 그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과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남들한테 베푸는 이타심 행동이 물론 뭐 좋은 행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가 약간의 이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기적인 이타심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체크를 해보자는 생각에서 네,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네, 때로는 저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네. 나는 착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 참 잘했어. 라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남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나는 착하니까 하고 저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진 않나 하고 간혹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 속에서 네. 정의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부는 이렇게 해서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나를 바꾸는 소소한 정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부 같은 경우는 사소하고 작은 유혹들이 이제 모여서 공정성을 잃는다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공짜라는 게 있습니다. 공짜 가장 비싼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마트 같은 데 가면 1+1 좋아하십니까? 아주 좋아하죠. 네, 그리고 뭐 공짜 휴대폰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오늘 뭐 15,000원짜리 식사가 공짜 이런 거. 얼른 가서 먹게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데 이 공짜 속에는 어쩌면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게 바로 상술입니다. 결국은 계산을 두드려 보면요, 공짜 속에는 상당히 야릇한 이기심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공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큰 노력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손쉽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짜의 유혹에 휩쓸리게 되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정의롭다 또는 체크를 하지 않고 유혹에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이라든가 윤리를 어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지를 한번 정하게 봤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마트에 어느 날 네. 1+1이 생기기 시작한 네.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몇 가지의 물품을 카트가 가득 차도록 네. 싣고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1+1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요. 저도 네. 이제 조금 실속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두들겨 봤더니 한 개 사는 값이 훨씬 쌀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역시 공짜는 없다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던 네.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절도에 대해서 쓰셨어요. 이것도 참 딜레마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 책을 읽고 나도 절도범이네 하는 생각을 수차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직장 절도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 상당히 낯선 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휴대폰 충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나운서님도 충전은 어디서 주로 하십니까? 저는 공교롭게도 충전을 집에서 합니다. 들고 다니지는 않고요. 네. 보편적으로 저희는 출근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 자동적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직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하는 휴대폰 충전, 그러니까 이제 정기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절도가 과연 이게 절도의 범죄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양분이 됩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전기 충전한다고 그게 돈 몇 푼 된다고 그게 절도라고 까지 꼭 할 필요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반대편 분들은 아니 충전을 갖다가 집에서 해야지 왜 회사 물품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개인의 휴대폰을 충전하냐 해서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직장 절도 유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간 절도라든가 그 다음에 물건 절도, 돈 절도, 정보 절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절도는 또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죠.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한다든가 점심시간을 어겨서까지 늦게 들어온 경우, 어찌 보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게 보편적인 근무 형태고 근무 시간인데요. 근무 시간에 충실히 업무를 하지 않고 잠깐 딴전을 피우고 하는 행위들이 어찌 보면 그 회사로 봐서는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네티즌들은 뭐 그렇게까지 꼭 뻑뻑하게 살 필요 있겠나라고 하지만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장의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서 고용 창출을 해서 그 창출되는 고용들이 모든 분들이 행복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이게 우리가 만만치 남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돈절도가 있는데요. 이건 참 어찌 보면은 돈이라는 게 이게 뭐 돈을 현금을 직장에 있는 현금을 갖고 가게 되면 공금이 횡령이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하고 있는 공금 횡령 유형이란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요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가끔씩이요 공무원들이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찍는 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네, 저도 공무원이지만은 초과 근무 수당은 사실은 어떤 그 금전 보전적인 측면들이 조금은 있는 형태거든요. 근무 이후에 남아서 잡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그 잡무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주는 측면인데 가끔씩 잘못된 그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회식을 한다든가 운동 후에 다시 사무실로 몰래 들어와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든가 법령상 보면은 공금 횡령용을 해서 처벌이 아주 강한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돈절도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직장절도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무심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A4 한 장 정도. 음. 네, 스테이플러 하나, 갑자기 확 찔려오는. 네, 네. 클립 하나, 네. 네, 포스트잇 한 장. 네. 네, 이런 거에 우리가 사소하게 매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한번 꼭지를 정해봤습니다. 아, 네. 이거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공문서를 출력을 해서 네. 또 그거를 파일에 네. 끼워서 갖고 가는 행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마저도 절도라는 생각을 네. 이제 이걸 통해서 해보게 되었고요. 시간 절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게 네. 사실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뭐 쇼핑하고 싶은 거라든지 또 SNS를 한다거나 또 기타 다른 것들로 시간을 많이 네.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또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밖에 네. 나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회사에서 근무할 동안은 뭐 SNS 같은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네. 했고 시간도 좀 철저히 이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 양심을 걸고 잘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봤어요. 외국의 어느 한 직장에서 모두가 오픈되어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어느 직원 하나가 그렇게 근무 시간에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다 보니까 거기 오너가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모니터를 정말 대문짝만한 걸 그 직원 책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딴짓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디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전별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으로 봐야 될 건지 전별금으로 봐야 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전별금이라는 게요. 어찌 보면은 좋은 문화들이 그러니까 좋은 문화들이 어찌 보면 변질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별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자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는 사람 전별금을 줘라. 즉 뭐냐 그러면 여태까지 서로 간에 나누었던 정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는 순수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는 전별금에는 좋은 이런 어떤 그 제도들이 마음들 그러니까 관습들이 서서히 변질돼 가지고요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주면 서운하고 주면 참 이게 꺼림직한 것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청탁금지법상 전별금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부분들을 잘 모르신 분들은요, 헤어질 때는 꼭 전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별금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석별의 정을 나누다는 거. 혹시 어렸을 때 그 올드랜 사인의 석별의 정이라는 노래 혹시 알죠. 그렇죠. 네. 오랫동안 네, 맞아요. 사귀었던 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전별금으로 약간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건데요.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흔히 목격을 했습니다. 전별금은요, 주로 윗사람들이 전출 갈 때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발령이 났을 때, 전출 갔을 때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왜 아랫사람한테는 전별금을 주지 않고
윗사람한테는 전별금을 대다수 이렇게 챙기려고 노력을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차피 한 직장 내에서 60이라는 나이까지 퇴직하지 않고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돌고 도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상급자와는 또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음. 환경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별금이 공교롭게도 석별회쟁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조금 포장된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의도가 저는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석별의정을 나눈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런 좋은 풍습들이 조금은 변질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을 마음에서 꼭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 네. 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네, 일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때로는 그렇게 주고 싶지 않은 미웠던 직원이 네, 떠날 때 우리가 회비라는 걸 조금 걷어서 그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작아도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낼 때 이거 전별금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자, 3부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네, 건데요. 3부는 이제 사회를 바꾸는 소소한 네, 정의라고 정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네. 주실 수 있으시죠? 일단은 그 사소한 소소한 나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공동체 행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봅니다.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할 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사회 성숙도를 측정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요 근래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진실이 결국은 또 외면이 되고 또는 그런 진실들이 마녀사냥급으로 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결국은 진실은 어, 그 가짜 그러니까 허황된 뉴스 속에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특히나 사실은 권력이라든가 거대한 힘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회적 약자들은 철저하게 진실을 외면되고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소소한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꼭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아, 네. 누가 보지 뭐 하시노? 라는 정말 영화에서 한 정말 예, 유명하게 남겼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친구 영화였었죠. 그렇습니다. 네. 누가 보지 뭐 하시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오지 뭐 하시노. 참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누가 오지 뭐 하시노라는 그 멘트는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제 묻곤 했는데요 안부였죠 안부. 야 누가 오지 뭐 하시노 무슨 어디서 뭐 하시노 무슨 일 하시노 했을 정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누가 오지 뭐 하시노 그 멘트는 너 아버지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부와 어떤 그 능력과 권력의 저울질을 한다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영화 친구에서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직업이 장의사라는 이유로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배우는 뺨을 심하게 맞습니다. 결국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결국은 아이들까지도 행복을 결국은 취득할 수 없고 똑같이 그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이한테까지 이게 전달이 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 그 행복 지수를 보면요, 7.6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음. 우리나라는 6.57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요. 2017년도에 그 세계적인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에드 디너 박사라는 분이 서울을 방문하셔가지고요. 한국은 그래도 교육열이 세계에서는 최고인데 과연 아이들은 행복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그 학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매우 낮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부패가 너무 난무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런 모든 책임들이 우리 아이들의 책임일 수가 있는데요. 또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그 미국의 피트 경제연구소에서 했었는데요. 1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하면은 한 1조 2천억 원쯤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증여와 상속을 받은 사람들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4% 정도가,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증여와 상속을 받은 사람이 한 4% 정도. 네. 일본 정도는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이제 한번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일본은 몇 프로쯤 됐을까요? 한 20% 안쪽이지 않을까요? 역시 뭐 책을 읽어보시는 분 계시네요.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약 한 18% 정도고, 아,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28%였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네. 중국이 워낙 중국의 부자 인구수는 우리나라 인구수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의 부자들이 의외로 상속을 안 했다. 증여를 안 했다. 이것도 네. 저는 조금 예. 의구심이 또 들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에 상당히 차이점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74%입니다. 진짜요?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네. 모든 경제력을 자식을 위해서 결국은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은 승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에 젖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의 선택이라든가 행복의 어떤 기회마저도 철저하게 우리가 외면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찬스라든가 부의 대물림이라든가 또는 뭐 스펙 품앗이, 금수저, 흑수저,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회를 앗아버리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꼭지를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느 연예인이 최고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네. 사는 지역에 네. 가장 비싼 집에서 살고 있더라. 어느 연예인은 빌딩을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더라.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과연 이 정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풍족함이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부러움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서 좀 그런 기사가 좀 뉴스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저도 네. 이렇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는 대물림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네. 기왕이면 좀 그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좀 평등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게 지금도 만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바로 서는 거, 아이가 미래라는 말을 이제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미래라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또 저는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부의 대물림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만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를 대물림 받더라도 아이가 우리 사회에 뭔가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또는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사회에 뭔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가치 있는 대물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는 축적이 되고 대물림되고 편리한 거고 권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변질되고 또 갖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그쵸. 될지 않나 이런 그쵸, 생각을 그쵸. 가져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4부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4부에서는 소소한 정의가 주는 큰 행복. 네. 네, 저희가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출장 갔다가.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정말 작은 골목길에서 네.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신호를 지키고 나면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맞습니다. 준법 정신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행복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아마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고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번은 이제 소소한 정의가 주는 행복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집필했을 때는 이 소소하다는 것이 사실은 작은 행위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결론은 이 소소한 정의 자체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는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제 4부를 이렇게 준비했었고요.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신호등 하나 잘 지켜야 되겠다는 준법 정신 하나를 지키는 것도 역시 우리 사회를 변화할 수 있고 소소한 정의가 저는 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슈퍼맨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주 재밌게 봤죠. 어렸을 때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슈퍼맨 영화만 드라마 그때는 사실 TV였죠. 영화보다는 이제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네.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이렇게 그 방송되는 것을 가끔씩 보다 보면은 너무 즐거워가지고요. 재밌어가지고 망토를 막 보자기를 둘러쓰고 막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뛰어볼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들은 그렇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슈퍼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슈퍼맨이 아니라 요 근래에 많이 그 상영되고 있는 영화 보면 아쿠아맨이라든가 그리고 배트맨, 네. 네, 원더우먼 사실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상당한 그 CG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액션씬 정말 참 재밌죠? 네, 재밌죠. 근데 다분히 우리가 액션씬이라든가 그런 그 어떤 CG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탄산가스, 그러니까 탄산 음료수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참 현 시대에 정의니 평등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된 시대에 뭔가 영웅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다 보면은 영웅은 내 안에 있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요. 사실 영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100년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가면은 노르망디 해안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칼레라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 도시에 가면은 그 세계적인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 작품을 전시해놨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요, 100년 전쟁 당시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를 침공을 했을 당시에 칼레에 도착을 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군이 너무 많은 처참한 희생자 나타나니까 칼레 시민들을 모조리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요. 이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6명만 내가 시민들 6명이 나오면 자발적으로 나오면은 6명만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칼레 시민들은 살려주겠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누가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칼레 도시를 전부 다 목숨을 구한다는 거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6사람이 상인이라든가 또는 그 부를 축적한 분 이런 분들이 6사람이 나가서 본인들의 희생을 숭고하게 바치겠다는 뜻을 에드워드 3세한테 전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던 에드워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꼭 내가 6사람을 죽여야 될 것인가? 결국은 6사람 때문에 칼레 시민 전체는 6사람은 결국 이제 죽이지 않고요. 다 칼레 시민한테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즉 뭐냐 그러면 이게 영웅이란 것은 사실 물론 칼레 시민들이 결국 그 6사람을 어떤 그 영웅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칼레 시민을 전체 생명을 결국은 보장받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영웅이란 것은 사실 저는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슈퍼맨, 아쿠아맨, 원더맨이 영화 속에 있지만은 내가 지키는 소소한 그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한테 그 선행으로 다가간다면 그 또한 영웅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질서를 잘 네. 지키거나 또는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용기 있게 도와주고 났을 때 스스로가 아 내가 영웅 맞구나. 네, 어렸을 적 맞습니다. 원더우먼 흉내내고 네. 보자기 둘러쓰고 네. 정말 낮은 담벼락에 올라가서 네. 원더우먼처럼 이렇게 뛰어도 내려오고 네. 이러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도 영웅이 자리 잡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것 네. 같습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참 요즘에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그 다이어트와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도 조금씩 해봤었고요. 다이어트보다 사실은 끊기 어려웠던 게 금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연을 결심했을 때요. 한 이틀 정도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마에 4일 정도가 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금단 현상이 난 네, 거예요. 네. 막 손도 떨리고 밥맛도 없고 어지럽고 그래서 정말 마의 4일, 그 4일을 넘기고 나니까 담배를 결국은 지금 이제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마셨을 때는 꼭 담배가 이렇게 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피우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제가 인내력을 물어뜯지만 결국은 저도 모르게 한 대씩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 마시멜로라는 것은 사실 이제 유혹에 대한 것들인데요. 스탠퍼드 심리학과 월턴 미셀 박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4세 아동 한 65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너네들한테 15분 동안 떠들지 않으면은 내가 마시멜로 하나 더 줄 테니까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실험을 하는데요. 15분 동안을 지킨 아이들이 무려 한 30% 정도가 됐었고요. 이 아이들을 15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요. 사트 점수가 210점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절제와 불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성과 도덕의 어떤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뭐 금연을 결심했지만은 맥주 한 모금에 결국은 무너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하나에 그렇게 금연을 결심했는데 한 모금의 담배를 피웠을 때 다시 또 저희는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고요. 절제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 담배 한 모금, 작은 마시멜로 하나, 작은 초콜릿 하나가 결국은 다이어트와 건강을 그 다음에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어떤 그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꼭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이거를 보면서 저도 그 책을 읽었었지만 유혹을 벗어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나쁜 유혹에는 빨리 사람들이 흡수가 되지만 네. 좋은 습관 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사실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외적인 외모 때문에라도 하기는 하지만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조절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보는 앞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보다 그거는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정의라고 하셨는데, 네. 네,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 오늘 회식하자 했을 때 대부분 회식을 주도한 사람들이 상급자분들이 이제 회식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회식하면은 보통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음식 종류로. 고기? 저는 네? 개인적으로 회를 좋아합니다. 아, 네, 저도 회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오면은 회식한다 하면은 그 부서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가 과장급에 주로 그 취향에 맞게끔 저희가 회식의 종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사실 회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오늘 회를 먹는다니까 불편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저는 고기가 좋아요라고 하면서도 또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저는 치맥이 좋아요라고 하면서도 대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인데요. 노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죠. 직장이라든가 주변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너는 뭐 애사심이 없다. 너는 이기적이다.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 회식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건 분명히 불의한 행위지만은 상급자가 시켰을 때 노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급자의 위법한 직무명령을 만약에 어겼을 때 너는 조직의 생리를 모르구나. 뭐 속된 말로 너는 승진을 안 할 거야. 주변에 이런 비아냥거린 말들이 그다음에 그런 어떤 환경들이 결국은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자제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는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공정하고 또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저희 젊은 시절보다는 네. 회식이 많이 사라져서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는 원든 원치 않든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회식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1차로 끝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2차, 2차, 3차 네. 정말 그때는 또 담배를 그 실내에서 필 수 네. 있었던 시절이라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를 다 마쳤고요. 작가님은 정의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 한번 내려주실까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배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배려한다는 것은 그 배려라는 게 결국은 신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공동체가 더욱더 행복한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정의는 배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네. 누군가는 반드시 불쾌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네. 불쾌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배려심이 부족한 건 아닌가. 상대방의 한번 느낌, 감정 따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책 출간 계획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은 사실 부담스러운가요? 네. 네, 지금 이제 업무도 그렇고 이제 아직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출간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끝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많은 기관을 이렇게 청렴, 공직, 윤리를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제가 그 책을 쓰고 강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한테 또 어떤 분한테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은 저는 그걸로 사실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물론 업무와 강의를 병행해서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공직생활 끝까지 네. 잘 마무리하시고요.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네. 우리 작가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의는 공감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아, 정말 우리가 서로가 공감하지 않으면 정말 준법은 사라지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정의, 우리가 다 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